빌드 설정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빌드 설정 파일을 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스를 내려받으면 해당 부분이 삭제된 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에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해당 설정 파일을 마찬가지로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연 다음에 일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원래 처음 소스를 내려받으면 22번째 줄에 옆에 WERROR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삭제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두 번째 오류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들어간 다음에 해당 C++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부분에 다음과 같은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헤더 파일이 없어서 필요한 헤더 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 에러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들어간 다음에 해결하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헤더 파일을 연 다음에 94번째 줄에 해당하는 변수를 고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시어를 삭제해줘서 오류를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파일을 연 다음에 해당하는 설정 파일에서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어서 해당 옵션을 추가해줘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이로써 기본적으로 꼭 해결해 줘야 할 에러를 모두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개발 환경에 따라서 다른 에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에러 메시지 부분을 복사해서 검색 엔진으로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무사히 컴파일 작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컴파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 작업을 옵션을 줘서 명령을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컴파일하기 위한 환경 설정 부분이 표시가 되고 컴파일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PC 사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시간 이상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파일 및 빌드가 모두 끝나게 되면 보시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img 파일과 그 밖에 다른 총 3개의 이미지가 완성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해당 파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로로 들어가 보면 보이시는 경로로 접속을 한 다음에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돼서 파일들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mrisk 이미지 파일과 유저 데이터 이미지 파일 그리고 방금 언급한 시스템 이미지 파일 이렇게 총 3개의 이미지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3개의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구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같이 컴파일 및 빌드됐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렉토리에서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다시 app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면 apk로 된 확장자와 odex로 된 확장자로 된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PDK를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로에 추가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apk 파일을 가지고 실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다가 설치를 하고 설치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전체 소스를 다운받아서 컴파일 및 빌드하는 작업을 통해서 PDK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FFmpeg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소스를 가져와서 PDK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안드로이드 전체 소스를 다운받은 폴더 중에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안에 넣도록 합니다.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개발자가 추가한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의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안드로이드 전체 빌드를 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이 생성이 돼서 따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미디어 플레이어 소스를 붙여놓고 추가적으로 FFmpeg 라이브러리 역시 같이 빌드하도록 합니다. FFmpeg 소스 역시 압축을 풀어서 익스터널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놓습니다. 복사를 해놓고
먼저 FFmpeg 라이브러리를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소스 전체가 빌드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특정 소스만을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부분만 고쳐서 다시 빌드를 할 때 처음부터 전체를 빌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빌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빌드를 하기 위한 명령어가 제공이 되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안드로이드 빌드하기 전에 세팅했던 그 명령어를 먼저 적용시켜야 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소스가 다운로드된 폴더로 간 다음에 점을 찍고 빌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환경 셋업이라는 쉘 스크립트를 먼저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복사해놨던 익스터널 폴더에 가서 FFmpeg 라이브러리 소스를 복사해 놓은 폴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해당 FFmpeg 폴더 안에 있는 소스만을 빌드하기 위해서는 make가 아닌 mm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만 빌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미리 빌드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할 일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빌드할 때는 컴파일 작업 및 빌드 작업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빌드가 되면 해당 FFmpeg 라이브러리가 공유 라이브러리화 돼서 따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는 경로는 안드로이드 소스 루트 폴더에서 아웃 폴더에 타겟, 그리고 프로덕트, 제네릭 폴더 안에 오브젝트 폴더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공유 라이브러리와 정적 라이브러리, 기타 다른 라이브러리를 따로 모아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FFmpeg는 공유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공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FFmpeg를 찾아보면 해당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고, 링크드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FFmpeg 방금 빌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공유 라이브러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미디어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불러들여서 같이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루트 디렉토리에서 익스터널로 들어가고 복사해놨던 미디어 플레이어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디렉토리에서 마찬가지로 mm 입력하시면 빌드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미리 빌드를 한번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할 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미디어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빌드 설정 파일에서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코드를 한꺼번에 컴파일해서 만들도록 설정해놨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지난 시간에 구현을 했던 소스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같이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방금 컴파일했던 FFmpeg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오디오 플링거, 서피스 플링거, 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PDK를 이용해야만 사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NDK나 SDK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전체 소스를 다운받아서 먼저 컴파일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생성된 상황에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PDK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있는 각종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했었는데, 그 헤더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가 지정해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가했던 헤더 파일과 상당 부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소스가 계속 버전이 바뀌면서 필요한 헤더 파일 경로 역시 일부분이 계속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기에 나와 있는 헤더 파일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기반으로 된 헤더 파일들입니다. 만약에 버전이 다르다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할 테고, 그 에러를 바탕으로 정확한 헤더 파일 위치를 찾아서 수정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공유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네이티브 코드 쪽 빌드를 위한 설정 파일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 최상단에도 역시 안드로이드 설정 빌드 설정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파일은 PDK를 사용할 때만 필요한 빌드 설정 파일입니다. 기존의 NDK에서는 해당 네이티브 코드가 있는 부분에만 android.mk 파일을 만들었었는데, PDK 기반으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 코드도 같이 빌드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추가하고 패키지 이름을 추가하며 해당 이름으로 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와 쓰게 될 공유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었던 빌드 설정에서 정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로 된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해당하는 네이티브 코드 역시 같이 빌드하고, 이 공유 라이브러리 빌드할 때 이미 다른 라이브러리 역시 참조해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PDK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DX 파일을 생성할지 아니면 합쳐서 APK 파일을 만들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 이전과 이후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APK 안드로이드 실행 설치 파일을 생성할 때 DEX라는 파일을 포함해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부터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true로 되어 있어서 두 개의 파일로 나뉘어서 생성이 됩니다. APK 파일이 생성된 부분을 먼저 다시 가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설치 프로그램들의 폴더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데 APK 파일과 ODX 파일로 나뉘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빌드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폴스로 해서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만들어놨던 어플리케이션을 지운 상태에서 다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DEX 파일은 없는 채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설치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PDK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순서는 다시 정리하자면 먼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익스터널 폴더에다가 넣은 다음에 먼저 빌드를 해서 공유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맨 나중에 빌드함으로써 해당하는 APK 파일을 생성해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가져다가 직접 설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APK 파일을 실제 에뮬레이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SDK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SDK는 다음과 같은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필요한 버전의 SDK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SDK를 다운로드 받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다 압축을 풀어서 해당하는 경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접속해서 복사해 놓은 경로를 찾아서 SDK 폴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방금 확인했던 폴더와 동일한 폴더입니다. 여기서 에뮬레이터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버전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툴즈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 창이 하나 새로 뜨면서 SDK 관리자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SDK 툴과 SDK 플랫폼 툴을 설치하고 나서 다시 이 SDK 매니저를 종료했다가 실행시키게 되면 목록이 갱신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EAPI 시스템 이미지가 꼭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버전에 맞는 플랫폼 파일과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이미지 파일이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4.0.3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의 SDK 플랫폼 파일과 ARM 이미지는 꼭 필수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기타 다른 것들도 추가해준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시스템 이미지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해당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버전에 따른 시스템 이미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버전이 15이기 때문에 해당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ARM 버전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커널이 있고 M디스크 시스템 이미지, 유저 데이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앞서 안드로이드 전체 소스를 빌드하면 M디스크와 시스템, 유저 데이터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안드로이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에뮬레이터에 필요한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리눅스 커널 역시 사용하도록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에뮬레이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SDK 상위 폴더로 가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툴즈라는 디렉토리 안에 에뮬레이터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 실행 파일을 통해서 에뮬레이터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클립스 상에서 버튼을 눌러서 에뮬레이터를 구동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명령어들이 실행이 돼서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AVD 파일이라고 하는데 AVD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SDK 실행할 때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create avd라고 입력하고 avd 파일의 이름을 -n이라는 옵션을 줘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AV 파일이 생성이 가능한데 각각 AVD 파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드로이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SDK 버전을 사용할지를 정해주기 위한 옵션이 -t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해당 버전을 입력하고 생성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ARM 프로세서 기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세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줍니다. 노를 하게 되면 디폴트로 세팅이 되고 yes를 하게 되면 상세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 화면 사이즈라든지 SD카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라고 해주면 디폴트 기반으로 에뮬레이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라고 입력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AVD 파일을 입력을 해줍니다. 방금 만들었던 안드로이드 ICS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온 에뮬레이터의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클립스를 설치한 다음에 AVD 파일의 설정을 바꾸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환경과 마찬가지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클립스가 윈도우 때와 비슷하게 실행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선택하면 방금 만들었던 AVD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화면 크기라든지 SD카드 사이즈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VD 매니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메뉴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ADT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디벨롭먼트 툴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된 상태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S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미지가 아닌 방금 전체의 안드로이드 소스 빌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미지를 에뮬레이터에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PDK를 기반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그리고 빌드했던 안드로이드 소스에 종속이 됩니다. 이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는 방금 만들어놨던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에뮬레이터로 불러다가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전체 소스가 빌드돼서 나온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로에 저장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경로로 다시 가보면 방금 개발자가 소스를 다운받아서 컴파일 및 빌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안드로이드 램디스크 이미지와 유저 데이터 이미지 그리고 시스템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에뮬레이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뮬레이터라고 입력을 하고 AVD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붙여서 해당 에뮬레이터의 램디스크 이미지는 이 파일을 사용하고 시스템 이미지는 이 파일을 사용하고 유저 데이터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파일을 사용한다고 옵션을 추가해주게 되면 방금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옵션을 주지 않고 에뮬레이터를 구동시키면 처음에 SDK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시스템 이미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이미지 필요한 이런 파일들로 에뮬레이터가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구동을 하게 되면 SDK나 NDK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PDK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지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PDK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필요한 소스로 빌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에뮬레이터를 동작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실행시켜주게 되면 똑같이 에뮬레이터 구동이 되는데 구동되는 이미지만 바뀌어서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합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기반의 안드로이드가 실행되고 해당 이미지는 처음에 빌드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미디어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가 생성된 APK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간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에 ADB 명령을 써서 해당 APK 파일을 에뮬레이터로 인스톨 하도록 합니다. 인스톨을 하게 되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에뮬레이터에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ADB 명령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명령, 에뮬레이터 명령 같은 것들을 어떤 디렉토리 내에서도 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에 있는 배시알씨라는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맨 아랫부분에 패스를 지정해 주셔서 설치한 SDK 경로를 넣어주시면 해당 SDK에서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같은 명령어들이 어느 디렉토리 내에서도 바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주면 보다 사용하기 편리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로 포팅된 SDL 라이브러리를 NDK와 교합해서 사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L은 Simple
다이렉트 미디어 레이어의 약자로서 윈도우에서 다이렉트X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 영상 장치, 음향 장치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로 게임 프로그래밍이나 인베디드 리눅스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다음과 같이 empty 액티비티로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눌러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생성된 채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자바와 NDK 그리고 SDL 라이브러리 간의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L을 초기화하기 위한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onCreate 함수 내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NDK를 통해서 생성되는 공유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로드 라이브러리라는 클래스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공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공유 라이브러리 이름을 다음과 같이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클래스를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수를 선언해 준 다음에 SDL을 초기화하는 함수 바로 밑에다가 다음과 같이 해당 라이브러리 객체를 새로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제 자바 코드 쪽에서 SDL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SDL 라이브러리와 자바 간에 각각의 기능별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처리 부분을 SDL 쪽에서 받아서 자바 쪽에서 표시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오픈GL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오픈GL 관련 클래스를 생성하고 오픈GL 서피스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데모 렌더러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든 다음에 해당 객체를 set renderer라는 함수를 통해서 렌더링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모 렌더러 클래스를 역시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서피스 뷰의 렌더러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화면 렌더링 작업을 SDR 라이브러리와 연동해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렌더링에 필요한 4개의 메소드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서피스가 생성되었을 때, 그리고 서피스가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프레임을 그리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빠져나갔을 때 렌더링 동작을 정의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이티브라는 이름이 붙은 각각의 함수들은 실제로 NDK를 통해서 생성된 공유 라이브러리에 포함되는 네이티브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초기화하고 화면 사이즈를 리사이즈하고 렌더링하고 끝내는 기능들을 나중에 NDK를 통해서 만들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private static native라는 GCR을 사용해서 네이티브 함수들을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GL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임포트 시켜줍니다. 다음과 같이 에러 처리된 부분에다가 자동으로 뜨는 메뉴를 보시고 임포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자동적으로 헤더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서피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각각의 변수들을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화면 처리 부분에 대한 구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서 무언가 입력을 할 때 발생하는 동작들을 SDL 쪽과 자바 쪽과 어떻게 연동하는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동작은 화면을 터치하는 것과 키보드나 키패드를 입력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바에서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상에서 터치 이벤트를 얻기 위해서 오픈GL 서피스 뷰 클래스 안에다가 다음과 같은 onTouch 이벤트라는 메소드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메소드는 GL 서피스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멤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하도록 합니다. 터치 모션 이벤트를 입력받아서 그게 아래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움직일 때 같은 것들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액션 값을 다르게 주는데 이 값이 0보다 클 때는 네이티브 마우스라고 하는 NDK를 통해서 만들어질 네이티브 단에서 처리되는 네이티브 함수가 호출되도록 연결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네이티브 함수는 앞에서 화면 처리 네이티브 함수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시자를 통해서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XY 좌표 값을 터치 동작을 통해서 입력받아서 특정한 동작, 다음과 같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자유롭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동작들을 나중에 네이티브로 넘겨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키패드 입력을 처리하는 문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터치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서피스 뷰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키 다운, 키 업이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키라는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나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모두 임포트 시켜주고 나서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선언해 주고 나서 화면 처리 및 입력 부분에 대한 자바 코드를 작성을 마치도록 합니다. 남은 부분은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구현하도록 합니다. 자바에서 오디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트랙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오디오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고 해당 클래스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먼저 해당 클래스를 초기화하기 위한 생성자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멤버 변수들을 역시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트랙과 버퍼를 위한 바이트 버퍼라는 헤더 파일을 여기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run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 루프를 돌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오디오 트랙 클래스 객체인 modio 값이 null 값인지를 체크해 줍니다. null일 경우는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오디오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오디오를 초기화할 때 앞에와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해당 네이티브 함수, 즉 ndk를 통해서 오디오에 관련된 초기화가 끝나게 되면 제대로 초기화가 됐는지 확인하고 초기화되지 않았으면 다음과 같이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이상 없이 초기화가 되었으면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오디오에 대한 세팅을 해줍니다. 채널 정보와 인코딩 정보를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끊기지 않고 재생하기 위해서 버퍼에다가 미리 앞으로 재생할 일부분을 저장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한데 이를 위한 버퍼를 세팅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 오디오 버퍼는 오디오 트랙 클래스에서 다음과 같은 전용 메소드를 통해서 버퍼 사이즈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트 버퍼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오디오 버퍼를 버퍼 사이즈에 맞도록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디오에 관련된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합니다. 처음에 호출한 네이티브 함수는 오디오 환경 셋업과 관련된 함수라면 두 번째 네이티브 함수는 방금 만들어진 오디오 버퍼를 ndk 쪽 부분과 자바 쪽 부분과 연동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네이티브 함수를 통해서 오디오 버퍼 값을 넘겨받게 되면 넘겨받은 버퍼를 가지고 나서 새로운 오디오 트랙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에서 멤버 메소드인 플레이란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디오 관련 세팅이 아직 초기화되지 않았을 때 해야 될 초기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moDio라는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었다면 다음 차례에서는 해당 if문을 건너뛰고 실제로 오디오 재생을 하기 위한 부분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현하도록 합니다. 보면 또 다른 네이티브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modio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인 write 메소드를 호출해서 정해진 길이에 맞는 오디오 버퍼를 쓰도록 합니다. 여기서 modio 버퍼라는 변수는 앞서 네이티브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버퍼입니다. 이 버퍼를 쓰게 되면 이미 플레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멈춤 기능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저장된 버퍼를 이용해서 오디오가 연속적으로 재생이 될 것입니다. 이때 위아래로 사용하는 오디오 버퍼 락 언락이라는 네이티브 함수의 경우에는 버퍼를 가져올 때 다른 스레드가 함부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주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락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오디오가 스레드로 동작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 것을 가정해서 동기화 작업을 위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오디오가 이미 초기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초기화된 상태라면 오디오를 멈추는 기능을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while문을 계속해서 돌다가 뭔가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빠져나왔을 경우에 오디오 관련 기능들을 모두 해제하기 위한 부분을 구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디오를 자바 쪽에서 네이티브에서 가져와서 처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호출했던 네이티브 함수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해주고 나서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추가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작성된 클래스들을 SDL 초기화 함수에서 해당 클래스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주도록 합니다. 앞서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로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객체화시키면서 ndk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피스 뷰 객체 역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서피스 관련 객체를 다음과 같은 setContentView라는 함수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객체 관련된 변수를 처음에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초기화 함수가 모두 구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액티비티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인 액티비티 기능 중에서 onCreate 말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상태인 부분에 대한 구현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으로 전환이 될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멈춘 상태일 때는 서피스 뷰 역시 멈추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멈췄던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리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서피스 뷰가 리줌 될 수 있도록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앱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경우에 혹시 오디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해당 오디오를 종료시켜주는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modio, 오디오 스레드가 널이 아니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럴 경우 앞서 오디오 스레드에서 while문이 무한 루프 돌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고 다음과 같이 오디오 관련 정보를 모두 제거하는 부분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피스 뷰 역시 종료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해당 기능 역시 다음과 같이 렌더링 작업을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실행될 것입니다. 액티비티 동작 중에서 어떤 키가 눌렸을 때 혹은 키가 눌렀다가 떼어졌을 때 동작들 역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키가 눌렸을 때 만약에 화면이 널이 아니고 키값을 서피스 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네이티브 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메소드는 앞서 만들었던 서피스 뷰 클래스 내에서 다음과 같이 키 다운, 키 업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이티브 키라고 하는 실제 네이티브 단에서 처리되는 함수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키가 백키라면 onStop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다음과 같은 종료하는 부분이 실행될 것입니다. 키를 눌렀다가 뗐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단으로 정보를 보내게 되고 해당하는 액션 값만 다르게 해서 보내주도록 합니다. 자바 쪽 구현이 끝나게 되면 이와 연동되는 NDK 쪽 코드를 넣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JNI 폴더를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디렉토리 안에다가 안드로이드용으로 컨버팅된 SDL 라이브러리를 넣도록 합니다. SDL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코드들은 일반적인 운영체제들을 위한 크로스입니다. 인베디드용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분 수정을 통해서 해당 버전에 맞도록 컨버팅을 해야 합니다. 실습에서는 이미 컨버팅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료에 압축을 푼 다음에 SDL, SDL 믹서, 트레모어, SDL 포트 4개의 디렉토리 및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해당 JNI 폴더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해당 폴더에 복사가 될 것입니다. 복사가 되면 다음과 같이 SDL 라이브러리 관련된 소스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SDL 디렉토리 안에 있는 android.mk 파일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기존에 봤던 NDK 빌드를 위한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해당하는 SDL 관련 디렉토리를 모두 컴파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헤더 파일 역시 추가시켜져 있고 필요한 오픈GL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넣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디오 디렉토리 내에 안드로이드 디렉토리 내에 있는 소스 역시 같이 빌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디렉토리로 가보게 되면 오디오 쪽에 안드로이드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보시면 SDL 안드로이드 오디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 쪽에 가보면 안드로이드 디렉토리 안에 오디오와 유사한 이름의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파일이 SDL 라이브러리와 앞서 만들었던 자바 코드와 연동을 위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 쪽에서 네이티브로 호출하게 되는 함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디오 관련 부분에서는 네이티브 init, 네이티브 resize, 네이티브 render, 네이티브 done 이 총 4개의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SDL 라이브러리 쪽 코드로 들어가서 먼저 소스 코드를 열어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방대한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바 쪽에서 호출하는 네이티브 함수와 동일한 이름의 4개의 함수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기존의 JNI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도록 함수를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매크로를 사용해서 보다 간편하게 JNI 인터페이스화된 함수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NDK에서 함수 이름을 만들어줄 때 먼저 어떤 패키지인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제 처리되는 네이티브 함수 이름까지 붙여서 하나의 네이티브 함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앞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이티브 함수들과 동일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매크로를 만들어두고 미리 정의한 패키지 경로를 자동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매크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 값에만 달라지면 해당 네임과 패키지 정보를 조합해서 자바 언더바 패키지 그리고 방금 입력한 네임까지 이루어진 매크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매크로를 통해서 JNI 규격에 맞는 함수명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먼저 네이티브 init 함수의 경우에는 SD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스레드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입력값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스레드로 생성할 것입니다. 해당 함수는 위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보면 단순하게 ma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하게 됩니다. 우리가 C코드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메인문 함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듯이 여기서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스레드로 실행시키는 기능을 SDL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메인문을 통해서 SDL을 활용한 특정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티브 init라는 함수가 자바 쪽에서 실행이 되면 해당하는 특정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스레드로 생성이 돼서 실행이 될 것입니다. 네이티브 리사이즈 함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너비와 높이에 맞도록 윈도우 사이즈에 해당하는 변수값을 변경해주는 단순한 역할만 수행할 것입니다. 네이티브 던의 경우에는 스레드를 완전하게 종료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됐을 때 해당하는 네이티브 던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일을 수행하는 네이티브 렌더라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렌더라는 함수는 해당 부분에서 네이티브 렌더링 동작을 수행할 것이고 이런 결과를 자바 쪽으로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바 쪽에서는 오픈GL을 사용해서 그래픽 처리를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GL에 맞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SD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화면에 표시될 여러 개의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합성을 한 다음에 이를 하나의 텍스처로 매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핑된 것은 자바 쪽에서 오픈GL로 텍스트 매핑을 처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픈GL에서 텍스처 매핑을 할 때는 무조건 사이즈가 2의 n승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처를 매핑하게 될 사각형 오브젝트의 좌표 값을 저장하는 어레이와 텍스처를 매핑한 좌표 어레이를 선언해주고 여기서 해당하는 사이즈가 256보다 작을 경우에는 강제로 256을 해주고 512보다 작을 경우에는 512로 해줍니다. 즉 256까지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사이즈라도 256으로 통일시키고 256보다 크고 512보다 작으면 512로 통일해줍니다. 이는 둘 다 2의 n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클 경우에는 1024로 사이즈를 통일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오픈GL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관련된 화면 설정을 세팅해줍니다. 뷰포트에 관련된 설정을 해주고 색상을 모두 검정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모드를 설정해주고 여기서 텍스처는 3차원이 아닌 2차원만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SD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오픈GL 렌더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들을 구현해 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운드를 SDL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쪽에서 호출되는 오디오 관련 네이티브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티브 초기화는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로 버퍼에 관련된 부분을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버퍼에 쓸 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락을 걸어주고 락을 풀어주는 부분을 네이티브 쪽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디오 쪽 네이티브 함수들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디오 폴더 안에 안드로이드 폴더 내에 SDL 안드로이드 오디오라는 코드를 열어보게 되면 앞서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네이티브 함수 정의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동일하게 매크로를 통해서 패키지 이름을 자동적으로 입력받아서 JNI에 맞는 함수 이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디오 스레드 클래스에서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함수들을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클래스 내에 있는 네이티브 오디오 init라는 함수를 구현해 놓도록 합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SDL의 오디오 포맷 값들을 JNI 어레이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포맷에 관련된 여러가지 프리퀀시 채널, 샘플 정보, 사이즈 같은 정보를 어레이에 넣은 다음에 해당 어레이를 자바 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JNI에서 제공하는 전용 함수를 써서 어레이를 넘겨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자바 쪽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다음과 같이 넘겨받아서 오디오 트랙 클래스를 통해서 사운드를 출력하기 위한 설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넘겨주는 오디오 포맷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살펴보면 위쪽으로 가서 안드로이드 오픈 오디오라는 SD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오디오 포맷이 결정이 됩니다. 이 함수에서 스펙
오디오 포맷 스펙을 입력한 다음에 이 스펙이 실제 오디오 포맷에 넘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오디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는 앞에 붙은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모두 다 다음과 같은 Create Device라는 SDL에서 다양한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에 맞도록 멤버 함수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고, 다른 OS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OS에서 특화된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공통적으로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구조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디오 관련 두 번째 네이티브 함수인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오디오 init2라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함수의 기능은 오디오 재생을 위해 필요한 오디오 버퍼를 세팅한 다음에 이를 자바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JNI에서 제공하는 전용 함수인 uGlobalRe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버퍼라는 자바 쪽에서 넘겨받은 어레이 변수인 SDL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오디오 버퍼 JNI라는 변수에 할당해 줍니다. 이 변수를 통해서 어레이 크기를 구한 다음에 오디오 버퍼 사이즈를 변수에 넣고 다음과 같은 JNI에서 제공하는 어레이 관련 기능 수행 함수를 통해서 앞에서 자바 쪽에서 넘겨받은 오디오 버퍼 JNI 변수를 입력받아서 오디오 버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오디오 버퍼는 SDL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SDL 전용 함수인 메모리 할당 함수를 사용해서 정해진 크기만큼의 버퍼 공간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바 쪽에서 생성한 버퍼와 SDL 쪽에서 생성한 버퍼가 서로 연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버퍼를 자바 쪽에서 일정 시간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SDL 쪽에서 버퍼를 가져와서 M 오디오 객체에다가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재생하는데 이때 락을 걸어주고 락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 함수의 동작을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락을 거는 네이티브 함수의 경우에는 보시면 SDL에서 제공하는 뮤텍스 함수를 사용해서 락을 걸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함수 자체는 자바 쪽에서 락을 걸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안에서도 또 락을 걸어줄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서 비슷한 기능의 락을 일단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코드는 릴리즈로 시작되는 JNI 전용 함수를 통해서 앞서 이니셜 할 때 버퍼를 자바 쪽 버퍼와 SDL 쪽 버퍼를 연동했던 것을 일시적으로 해제시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실제 라이트 동작을 했을 때 SDL 쪽에서 어떤 버퍼 값이 변형된 것이 이쪽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언락 기능은 반대로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앞서 연결을 끊어놨던 것을 다시 연결해줌으로써 이제 다시 버퍼가 자바 쪽과 SDL 쪽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락을 걸어줬을 때 실제 SDL 뮤텍스 잠금이 발생하고 락을 풀어줬을 때 잠겨졌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이티브 언락 락 기능을 통해서 자바 버퍼와 네이티브와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운드 관련 네이티브 함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터치와 키보드 또는 키패드 연결에 관련된 네이티브 함수들을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에 관련된 부분을 자바 쪽에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이티브 마우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키패드 관련해서 네이티브 키라는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마우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마우스의 경우에는 앞서 XY와 액션 값을 인자로 받아서 해당하는 SDL에서 제공하는 마우스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전용 함수에 연동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액션 값을 읽어서 그 값에 따라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인지 혹은 마우스를 클릭했다가 뗀 상태인지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는 드래그하는 상태인지를 판단해서 해당하는 기능에 맞추어서 두 개의 SDL 전용 입력 장치 처리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DL에서는 원래 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같은 것을 모두 지원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터치 입력과 키패드, 키보드 입력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연결시켜주면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SDL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계는 NDK 연동을 위해 NDK 빌드 작업을 수행해서 SDL 관련 정적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JNI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은 안드로이드 mk라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빌드 설정 파일을 생성하고 여기서 하위에 있는 모든 서브 디렉토리를 모두 빌드했다고 추가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앞서
다음과 같이 자바 익스포트 네임이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패키지 이름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가 SDL 자바 패키지 패스입니다. 이 값을 다음과 같이 해당 안드로이드 빌드 설정 파일에서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들어갈 패키지 이름을 다음과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이 패키지 이름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src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com.example.sdl 포트라고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해당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점을 언더바로 바꾼 상태로 선언해 줍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다음과 같은 매크로를 통해서 패키지 이름이 자동으로 붙고 그 뒤에 클래스 이름 그리고 실제 네이티브 함수 이름이 만들어져서 JNI 규격에 맞는 함수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SDL 폴더 내에 있는 안드로이드 MK 파일을 열어서 플래그 값에다가 다음과 같은 앞서 만들어 놓은 패스를 추가시켜줍니다. 자바 패키지 패스를 추가시켜주고 난 다음에 커맨드 창을 열어서 해당하는 프로젝트 최상위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ndk 빌드라고 입력해 주시면 SDL 관련 소스들을 컴파일할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에 컴파일이 완료되게 되면 3개의 정적 라이브러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이 끝난 상태입니다. 확장자가 A로 끝나는 정적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M 형식으로 된 3개의 SDL, SDL 믹서, 트레모르라는 앞서 JNI 폴더에서 만들어졌던 3개의 코드들이 3개의 정적 라이브러리로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DL 정적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실제로 자바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NDK 형식으로 된 공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공유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다음과 같이 로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당하는 공유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코드를 구현해 놨습니다. 여기서 블라스터라는 공유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JNI 폴더에다가 새로 다음과 같은 블라스터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코드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main.cc라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아까 비디오 관련 연동하는 부분을 설명했을 때 처음에 native init라는 함수가 스레드를 만들고 main thread wrapper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 함수에서 다음과 같이 메인 함수를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실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만들어준 것들은 자바와 SDA 간의 연동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들이라면 여기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연동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헤더 파일들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SDL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헤더 파일 역시 SDL과 SDL 믹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기능들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SDL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음과 같은 SDL init라는 함수를 호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다음과 같이 SDL qu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을 해주면 SDL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여기다가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입력에 관련된 기능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뿌리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L에서는 화면과 화면에 뿌릴 메시지 화면들을 모두 SDL 서피스라는 구조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SDL 서피스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피스를 여러 개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적절하게 화면에 뿌리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화면에 그림을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서브 시스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오류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set video mode라는 SDL 함수를 통해서 실제 스크린 사이즈와 컬러의 개수 같은 것들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해상도와 컬러 정보는 스크린 구조체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를 처리하고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커서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림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그림 파일을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load surface라고 명명했습니다.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 알파 값을 해당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컬러 정보인 RGB 값에 해당하는 변수 역시 선언합니다. 그리고 문자의 형식의 파일 이름을 경로를 입력을 받아서 해당 경로를 통해서 파일을 읽은 다음에 SDL load bmp라는 함수를 써서 bmp 확장자 형식으로 된 그림 파일을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피스를 생성해서 할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류 처리를 해준 다음에 컬러 키라는 것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SDL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특정 컬러를 선택해 놓으면 그 색상은 출력되지 않고 그 이외의 색상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는 투명 기능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RGB 값을 통해서 컬러 키를 세팅해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값을 통해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도록 합니다. 해당하는 함수는 SDL set alpha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된 새로운 서피스를 반환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메인 함수에다가 특정 경로의 BMP 파일을 로드해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먼저 만든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앞서 선언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총 6개의 그림 파일을 로드해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각각의 서피스 구조체에 할당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변수 이름에 객체 이름에 스프라이트라고 붙여진 것들은 실제로 화면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먼저 서클 1이라는 서피스 구조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서피스를 로드시켜주고 프리서피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BMP 파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원 모양의 그림의 경우에는 빨간색 부분을 투명화시켜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컬러 키를 만들어주고 해당하는 투명화하고자 하는 색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입력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SDL set color key라는 것을 이용해서 투명화시키는 작업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미지를 50% 정도로 해서 반투명하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위에 4개의 그림은 2개의 사각형을 생성한 다음에 첫 번째 사각형을 클릭할 때마다 두 종류의 색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사각형을 생성하기 위해서 SDL에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선언한 다음에 해당 구조체의 X좌표, Y좌표, 너비와 높이를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도 역시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원 모양으로 된 그림 역시 일단 그림 자체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줘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은 스프라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전체 그림을 잘게 쪼갠 다음에 특정 시간에 맞춰서 잘라낸 영역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해주기 위한 스프라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른 그림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생성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SDL REC라는 구조체를 생성하고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움직임을 구현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SDL을 사용해서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름은 사운드 이니셜이라고 붙이고 SDL 서브 시스템으로 해서 오디오를 초기화하도록 해줍니다. 앞서 비디오를 초기화한 것처럼 유사하게 초기화를 SDL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믹스 오픈 오디오라는 함수를 통해서 오디오 출력에 대한 초기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기본 주파수와 기본 포맷 그리고 모노 채널에서 버퍼 크기는 1024바이트로 설정했습니다. 기본 포맷은 16비트 샘플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프리퀀시는 22.05K kHz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퍼 사이즈를 정할 때 버퍼가 너무 크면 메모리 소모량이 많아져서 재생할 때 초반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면 버퍼가 금세 차서 소리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함수를 메인문에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 설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운드 역시 초기화하도록 해줍니다. 이미지 파일과 마찬가지로 음성 파일 역시 파일을 통해서 읽어서 로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로드 서피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로드 샘플이라는 함수를 선언해 줍니다. 해당하는 비디오 파일의 경로를 입력받고 두 번째 인자로 볼륨 크기를 입력받습니다. 실제로 믹스 로드 웨이브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경로의 오디오 파일을 로드할 것입니다. 그리고 볼륨을 믹스 볼륨 청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어할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두 개의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사운드를 초기화한 바로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SMS라는 웨이브 파일을 음량을 100으로 해서 로딩하도록 선언하고 해당하는 로딩된 결과는 choose라는 믹스 청크 구조체로 할당하도록 합니다. 이제 각종 입력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이미지 관련 세팅이 끝난 바로 밑에다가 SDL 이벤트라는 구조체로 다음과 같은 이벤트라는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각종 장치의 초기화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기능을 돌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무한 루프 코드를 삽입하도록 합니다. 특정 조건이 일어날 때만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만든 다음에
앞서 선언해준 이벤트 값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역시 SDL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확인하면서 루프를 돌 때마다 해당 부분이 실행되면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입력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타입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데 스위치문을 써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마우스 버튼이 눌러졌을 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 눌러진 위치 값과 앞에서 설정한 두 개의 사각형과 좌표 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두 개의 사각형 둘 중 하나의 범위 안에서 마우스 클릭이 일어난다면 아래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버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사각형 버튼을 판단해서 SDL 블리트 서피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버튼 11이라는 앞서 선언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 사각형에 관련된 이미지를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2 역시 다음과 같은 그림을 화면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에 초기의 그림도 표시하기 위해서 메인 루프 앞에다가 동일한 함수를 써서 다음과 같이 버튼 1, 버튼 2라는 첫 번째, 세 번째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버튼 내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다른 이미지를 바꿔서 화면에 표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마우스를 눌렀던 것을 다시 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현했습니다. 앞서 처음에 설정했던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시 화면에 표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키패드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를 구현해줍니다. 키다운이라는 이벤트를 받을 경우에 키패드의 방향키에 위로 향하는 방향을 눌렀을 때랑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를 눌렀을 때를 판단해서 해당하는 사운드를 재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생할 사운드는 앞서 SMS라는 웨이브 파일, 효과음 파일을 할당한 choose라는 변수를 가져와서 믹스플레이 채널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효과음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버튼을 안 눌렀을 때는 재생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로서 어떤 마우스 움직임,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경우를 구현해줍니다. 해당하는 마우스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해당 위치에다가 앞서 로딩했던 ON이라는 그림을 해당 마우스 위치에다가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위치에 원이 계속 화면에 그려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스프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전체 그림을 일부 쪼개서 연속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루프문을 돌 때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해서 4로 나누어 떨어질 때마다 해당 전체 그림의 일부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프의 경우에는 전체 그림의 4등분했을 때 첫 번째 4분의 1 부분의 그림을 출력하고 두 번째 4분의 2 부분의 그림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4등분된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함으로써 실제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적용한 것들을 SDL 플립이라는 함수를 써서 화면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while문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실행될 때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 플립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화면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루프문을 벗어나게 되면 사운드를 해제시켜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함수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함수를 믹스 프리처크를 통해서 해제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SDL 퀴트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몇 가지 필요한 변수 및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STL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설정을 위해서 해상도 및 색상 비트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운드에 관련된 변수 역시 선언합니다. 빠진 함수 프로토타입을 선언하고 효과음에 관련된 변수를 추가합니다. 스프라이트 재생을 위해서 루프 변수를 썼는데 이 변수 역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이제 NDK 빌드를 위해서 필요한 빌드 설정 파일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JNI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main.c++ 파일을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 바로 밑에다가 안드로이드 MK 파일을 만들어서 NDK 빌드 할 때 포함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키고 .cc 파일을 같이 컴파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적 라이브러리로 만들었던 SDL 믹서와 SDL 그리고 트레모어를 정적 라이브러리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동적 라이브러리 역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JNI 폴더 밑에 application.mk 파일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GNU ST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스토리지, 외장 SD카드에 쓰기 권한을 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완료되면 이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를 실행시킨 다음에 4.0.3 플랫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설정을 보면 하드웨어 디지털 패드가 yes로 되어 있는데 처음 생성할 때는 무조건 이게 n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뮬레이터를 생성할 때 이거에 대한 옵션이 없어서 이를 수동으로 고쳐서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셔서 .android 파일 들어간 다음에 avd 디렉토리로 들어가게 되면 만들어 놓은 에뮬레이터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테스트라는 avd로 들어가서 config.ini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정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디패드를 no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yes로 바꾼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프레시를 누르고 여기서 다시 확인해보면 디패드가 yes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바꿔주셔야만 에뮬레이터에서 디지털 방향 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키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기 위해서 ndk 빌드를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main.cc가 완성된 이후에 다시 해당 프로젝트 경로로 들어간 다음에 ndk 빌드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livebluster.so라는 공유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는 라이브 폴더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 빌드를 위해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각형 버튼이 생성되어 있고 버튼의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와서 클릭하게 되면 다른 색상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색상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 파란색의 원이 따라 움직이면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 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 파일을 로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없는 색상, 투명하게 인식을 해서 화면상에 안 보이도록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러한 그림을 입력받아서 4등분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차례대로 연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스프라이트 처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패드를 활용해서 위에 버튼이나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웨이브 파일의 효과음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성이랑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 파일 그리고 음성 파일이 있는 경로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adb 푸시 명령을 사용해서 SD카드 경로에다가 전송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경로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